나보다 더 미친 인간은 처음 본다. 세계의 전설적인 기업가가 한국의 한 기업인을 보고 남긴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의 질문이 전 세계 경영학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라. 기업 경영의 기본 정신은 언제나 이 문장으로 요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이 단 하나의 나라에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더 대담해지고 불가능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며 심지어는 손해가 뻔히 보이는 길을 미래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선택하던 기업들. 세계의 학자들은 이를 상식밖이라 했고 경제학자들은 모델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상이 예상한 모든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경제 공식을 뒤집고 모든 경영 이론을 무력화하며 세계 질서까지 흔들어 놓은 나라.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수님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스탠퍼드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나온다는 건 뒤에 뭔가 엄청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죠.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익 극대화, 주주가치 증대, 경쟁력 강화. 당연한 대답들이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에릭 스펜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미국 중견 대기업 회장이죠. 스탠퍼드 경영학과 최상위권 학생이고 언젠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입니다.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라고 배워왔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절반만 맞았다니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단어를 적었어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이 주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의아했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좇는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했죠.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황량한 모래밭이었어요. 바다가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해안가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1위 조선소가 시작됐습니다. 배 한 척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말이죠. 학생 몇 명이 웃었습니다. 저런 데서 어떡해요?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었죠. 1970년대 한국의 대통령이 정주영이라는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죠.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물의 95% 이상을 외국 배가 나르고 있었죠. 한국 기업이 만든 물건을 외국 선사가 실어 나르고 운임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출을 해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줘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계는 조선업 호황기였죠. 중동의 석유 생산이 폭발하면서 초대형 유조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업으로 경제 부흥을 이뤘고 유럽도 여전히 조선 강국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만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은 사실상 제로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강요한 겁니까?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대 한국은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조선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정주영은 이걸 이해했습니다. 철강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조선업이 생기면 해운업까지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한국 산업 전체를 끌어올릴 기둥 산업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업이 움직인다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회를 위해 기업이 움직인다고 배웠으니까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주영은 조선소를 짓기 위해 영국은행으로 갔습니다.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영국은행가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라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은 거절의 의미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배 수주 계약을 가져오면 그걸 담보로 고려해보겠다고 말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한 요구였으니 확실한 거절의 의사였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초대형 유조선 2척을 먼저 수주했죠. 23만 톤급 유조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수주했다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영국과 그리스 선주들은 일본 조선소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죠. 정주영은 더 빠른 납기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먼저 수주했다니 이건 비즈니스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죠.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선박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리바노스였죠. 그는 정주영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미친 인간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다시 영국은행으로 간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조선소는 만들면 됩니다. 배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영국은행은 결국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정주영은 울산 바위 해변을 폭파해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초대형 조선소를 완성했어요. 스크린에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떴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1974년 첫 번째 유조선이 완성됐습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조선소도 없던 나라가 3년 만에 세계 최대급 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경영 원칙은 명확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라.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리스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검증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봤죠. 그리고 결과는 세계 1위 조선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떴어요. 삼성, 현대, LG, 포스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정주영 같은 미친 인간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기업을 불태운 사람들이 더 있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죠.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배워온 경영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 극대화라는 확신이 처음으로 의심받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원래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죠. 강의실 조명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들이 떴어요. 폐허가 된 도시, 허리까지 오는 물을 건너는 아이들, 흙길 위 리어카. 교수님이 1950년대에서 60년대 한국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00달러대. 전기 공급도 불안정했고 도로와 항만, 공업 기반은 전무했죠. 인구의 절반이 기아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출품 1위가 머릿수건이나 신발끈 같은 자파였어요. 학생들이 충격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죠. 이런 나라가 지금 반도체, 조선, 배터리 1위라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함이 필요했죠. 교수님은 일본과 미국의 전통적 기업 성장 모델을 짚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배워온 방식은 안전, 안정, 점진적 확장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천천히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따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국민도 남들과 똑같게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던 나라였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필요했습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시카리만큼 도전하는 방식이 필요했죠.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뛰어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배워온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기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은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 방식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죠. 해보지 않았지만 하면 된다는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답안을 거부하는 국민성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따라가지 않는다. 뚫고 나간다. 학생들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시스템을 무시하고 위험 관리 없이 그런 게 가능한가? 하지만 좀 전 정주영과 울산 조선소 이야기가 그 질문을 쉽게 뱉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결과는 세계 1위였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철소 사진이 떴어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용광로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배와 자동차, 기계와 공장을 만드는 뼈대죠.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철강에 있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세계은행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 건 주제 넘은 망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곁의 경제인들은 전혀 다른 시간축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만들지만 앞으로 우리는 배를 만들 것이고 자동차를 만들 것이고 세계에 수출할 기계를 만들 것이다. 그걸 위해선 지금 대형 제철소가 필요하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쳤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한국이 감히 상상할 수준이 아니라며 비웃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앞으로 30년 뒤 한국조선, 자동차, 중공업 신화의 출발점이 됐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이 미친 도전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아는 현대차, 포스코, 삼성전자, LG, 현대중공업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과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밀어올리는 엔진이에요. 저는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만 기업 전략을 짠다고 배워왔는데 이 나라는 30년 뒤를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왔던 건가? 한국 산업화의 진짜 구조는 대통령 혼자, 기업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업, 국민, 이 셋이 함께 움직인 결과였죠.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철이 필요하다.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 기업가는 무모함과 책임으로 실행했죠. 배를 만들어 본 적 없어도 해보겠습니다. 조선소도 없지만 선박부터 수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피땀과 희생으로 완성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현장에서 사막에서 말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익은 그 다음 문제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평생 되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그 문장이 갑자기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좁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인들의 이 미친 도전은 그 시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 기업, 그리고 내일의 한국 기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DNA죠. 과거는 역사책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지금 이 한국의 길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물려받을 미국 대기업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 어떤 미친 도전을 준비하고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를 미래로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익이 아니라 생존이 있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4개의 로고를 동시에 띄웠어요. 삼성, 현대, LG, 포스코. 여러분 모두 이 기업들의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무엇을 계승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학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승한다. 기업이 정신을 계승한다고? 미국의 기업 교육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조건에서 출발한 적이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던 나라에서 기업들은 국가 생존 그 자체였죠. 그래서 기업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육 역할을 맡은 특수한 존재였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3명의 얼굴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삼성, LG, 포스코 창업주들의 초기 발언을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기업은 사람을 키워 나라를 키워야 한다. LG의 구인회. 기업이 커야 나라가 산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나라가 먼저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해온 기업 경영 방식과 근본이 너무 달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업의 최우선 순위는 이익이다. 주주가 먼저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인들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기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 국가와 국민의 연장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이익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먼저 존재해야 이익도 존재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걸 이해했죠. 나라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익은 그 다음 문제였죠. 그들은 회계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주영만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그 시절 나라를 위해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병철, 구인회, 박태준.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생존을 봤습니다. 분기 실적이 아니라 30년 뒤 한국을 봤죠. 저는 처음으로 기업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을 접했습니다. 그러자 기업을 바라보는 제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이 정신이 한국을 세계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생존을 세운 기둥이죠. 제가 알던 상식과 너무나 달랐죠. 국가는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기업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최우선이다. 이익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결과는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방식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방식이 옳은 겁니까?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친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 미친 방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출발점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1970년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 정전된 도시, 석유 배급 소동. 오일 쇼크 이후 한국은 에너지를 살 달러가 없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배가 떠도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가가 오르면 주가부터 걱정하는데 저 나라는 국가 생존부터 걱정해야 했던 거구나.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서 외화를 구할 것인가.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떴어요.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중동에서 막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거의 없었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중동에 진출할 기업이 있는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이 손을 들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라가 필요하다면 사막에도 가야지요.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숨통을 열기 위한 선택이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 미국, 영국, 프랑스 건설사들이 눈독 들이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현대는 역대 최저가에 입찰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수익성이 없는 계약이라면 왜 합니까? 교수님은 잠시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기업들은 주주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라는 질문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국가를 가장 큰 주주로 본 거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분기 실적을 위해 직원을 자르고 그들은 국가를 위해 당장 손해보는 계약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공사는 나라를 살리는 공사입니다. 스크린에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50도 가까운 사막, 철판으로 지은 컨테이너 숙소, 모래폭풍에 휘말린 중장비.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출국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고향에 묻어달라.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노동, 열사병, 사고, 모래폭풍. 공사 지연 위기가 왔을 때 정주영이 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공사는 현대의 공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사요. 나라가 숨을 쉬어야 우리도 숨을 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현대는 계약 기한보다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사우디는 놀랐고 세계 건설계는 충격을 받았죠. 한국? 그 가난한 나라가 이걸 해냈다고? 스크린에 완공된 항구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포항제철 확장 공사, 고속도로, 지하철,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중동에서 벌어온 달러는 포항제철 증설, 조선과 자동차 설비, 인프라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현대가 중동으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현대는 그때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30년 뒤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사막으로 간 겁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뒤를 위해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왕족이 현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그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이후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현대는 오늘을 버리고 30년 뒤에 한국을 샀다.
중동에서 벌어온 달러가 포항의 용광로를 달궜고 울산에 배를 띄웠고 서울의 고속도로를 열었습니다. 한 기업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강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 회사는 언제부터 분기 실적표만 보고 있었지? 우리는 언제부터 30년 뒤가 아니라 3개월 뒤만 보게 됐지?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익을 얻는 시간을 30년 뒤로 미뤘을 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현대건설의 현재 모습이 떴습니다. 세계 곳곳의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모습.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 속에서 한국인들의 머리맡에는 늘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 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배워온 경영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업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다.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했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배워온 경영학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다시 세 개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리고 각 기업의 제품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자동차. 여러분 모두 이 기업들의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삼성, 현대, LG.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이 보던 그 로고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전자와 반도체 후진국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해외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말도 안 된다. 스크린에 당시 신문 기사들이 떴어요. 한국의 반도체 도전을 비웃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병철은 선언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내부 임원들조차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최소 10년 적자입니다. 그러자 이병철은 대답했죠. 10년 적자를 각오하고 가야 한다. 지금 돈을 벌 생각을 접어야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적자를 각오한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계한 선택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건 제가 배운 경영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가전과 텔레비전은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세계를 지배했죠. 한국 가전은 짝퉁, 저가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한국 제품을 비하하는 광고들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LG는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장기전으로 뚫겠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했죠. 일본 특허를 회피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화질, 내구성, 에너지 효율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2단계에서 포기하고 다른 쉬운 사업을 찾지 않나?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LG는 LCD와 OLED 텔레비전에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축소한 시장에서 끝까지 버텨 승리한 유일한 기업 중 하나였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먼 미래를 한국 기업들은 버티면서 끝까지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동차 사진이 떴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에서 한국차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싸지만 고장 잘 나는 차, 장난감. 미국 언론은 한국차를 타다 버리는 차라고 조롱했죠.
스크린에 당시 미국 언론 기사들이 떴습니다. 한국차를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상식을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 차종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10년 보증이라니?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라는 겁니까? 수리비와 보증비로 회사가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대답했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지금 피를 흘려야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차가 세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 비용은 폭증했고 주주들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폭발했죠. 싸구려에서 믿을 수 있는 차로 이미지가 전환됐습니다. 결국 오늘날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결정들은 전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비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서구 경영학에서는 이런 장기 적자 전략을 실패 전략으로 분류하는데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대다수의 일본 가전 회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 축소되거나 철수한 일본 가전 기업들의 뉴스가 하나 둘 떴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샀죠.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배워온 합리적인 선택이란 것이 결국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었던 건가?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구의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위해 미래를 잘라낼 때 한국 기업들은 오늘을 잘라 미래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통증을 감수하고 먼 미래의 한국을 선택했어요. 스크린에 현재 삼성, LG,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떴습니다.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10년 적자를 각오했던 삼성 반도체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일본에게 짝퉁 취급받던 LG는 지금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지배하죠. 장난감 취급받던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톱3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텔레비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그 안에는 30년 전 미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의 스마트폰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로고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승한 정신은 하나입니다. 지금을 버려서 미래를 산다. 이익보다 생존을 본다. 분기 실적보다 30년 뒤를 본다. 이게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배워온 경영학이 틀렸다는 것을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1997년 뉴스 화면을 띄웠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추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장면이었어요. 전날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는 순간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국가부도?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교수님은 칠판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가를 버린다. 국가가 살기 위해 기업이 희생한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은 첫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놀랍게도 두 번째를 택했죠.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이 한국 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SK 로고가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두 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한 기업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죠. 그러자 SK는 개발 중이던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결정을 왜 하나요?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만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업은 보통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SK는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났어요. 그 결정은 SK의 미래 수십 년을 바꿀 만큼 치명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다른 장면들이 떴습니다. 대한항공, 현대, 삼성의 로고들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공적자금 확보에 투입했습니다. 회장 개인 재산을 국가에 반납한 사례도 있었죠. 현대는 해외 건설 현장 장비를 팔아 달러를 만들어 송금했습니다. 삼성은 신규 투자 계획을 줄이며 국가 구조 조정에 협조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한국은 국가가 무너지면 기업도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기업이 도망친 나라들이죠. 스크린에 미국 자동차 회사 로고가 떴어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GM은 수십 년간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자 정부에 손을 벌렸죠. 노동자와 부품업체 수십만 명을 방치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로고가 떴어요. 리먼 브라더스는 자기만 살려고 파생 상품을 숨겼습니다. 정부 지원을 거절했죠. 결국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때 미국 기업들은 국가를 구한 게 아니라 국가의 부담을 떠넘겼어요. 스크린에 일본 기업들이 떴습니다. 샤프, 도시바, 히타치.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가전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난다며 핵심 기술을 축소하고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미래 산업 투자를 중단했죠. 결국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쇠락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지키는 대신 그들은 기업 단기 성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업도 국가도 위험에 빠졌죠. 스크린에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장면이 떴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심각했습니다. 위기 직전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결국 국가 신뢰가 무너지고 초인플레이션으로 붕괴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배우던 이익 중심 경영의 결말인가?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커온 배경이 국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사막으로 갈 때, 삼성과 LG가 미래를 위해 손해를 볼 때 국가가 뒤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IMF 때 기업들은 되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희생해야 합니까?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국가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던 날 국민들은 울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이 떴습니다. 국민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장면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연대였습니다. 기업도 국민도 정부도 함께 움직였죠.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을 구했고 기업도 국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기업들은 도망쳤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기만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궁극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아버지는 주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국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은 자신을 키워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강의실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어요. 조선, LNG선 60% 이상 한국 독점. 반도체, 디램 70% 이상 한국 점유.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 3사가 글로벌 핵심 축. 현대차와 기아 글로벌 판매량 세계 톱3 진입.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50년 전 그 무모한 정신이 남긴 결실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늘도 현재가 아니라 20년 뒤 미래를 보고 있죠. 저는 놀라움과 존경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OECD 최빈국이던 나라가 기술 패권국이 되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떴습니다. LNG선이었어요. LNG선, 드릴십, 초대형 컨테이너선. 모두 난이도 극상입니다. 실패하면 한 척당 수천억 원 손실이죠. 중국과 유럽이 아무리 투자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LNG선 한 척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인력, 노하우, 정신의 총합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기술도 정신과 관련이 있나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없는 기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땀과 신념에서 태어나니까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 인텔과 마이크론 비교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도 단기 이익보다 미래 기술을 선택합니다. EUV 장비 대당 2천억 원입니다. 수십 대씩 도입하죠. 어떤 투자자도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성을 먼저 따졌는데 이 나라는 왜 생존과 미래를 먼저 두지?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1980년대 삼성이 10년 적자를 각오하고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은 세계 1위죠. 그때의 미친 결정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배터리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LG, SK, 삼성 2차 전지가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테슬라와 애플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택하면 끝까지 가니까요. 지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중도 포기한 길을 완주하는 민족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교수님의 답변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미래를 선점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 가난해질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1970년대 조선소 공사 장면, 포항제철 용광로, 정주영의 사진이 차례로 떴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는 개인의 재능이나 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절박함, 국가적 사명감, 무모한 도전. 그 정신이 2025년에도 흐르고 있어요. 강의실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LG가 일본 가전업체들과 싸울 때 남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LG는 버텼죠. 수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LCD와 OLED에서 세계 1위가 됐어요. 스크린에 LG 텔레비전이 떴습니다. 영국과 독일 가전업체들이 몰락한 뒤 LG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철수한 시장에서 끝까지 버텨 승리했죠.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기술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세계 지도 위에 한국 기업들이 점령한 시장을 표시하면 붉은색으로 가득 찹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가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죠.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표시된 지도였어요. 정말로 붉은색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기술 패권국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정신이 기술을 만든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보다 생존을 받습니다. 분기 실적보다 30년 뒤를 봤죠. 주주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정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전기차, 집에 있는 텔레비전. 그 안에는 50년 전 사막으로 간 사람들, 10년 적자를 각오한 사람들, IMF 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은 똑같은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사는 정신. 이익보다 생존을 보는 정신. 그 정신이 한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배워온 경영학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정신이 기술을 만든다. 이익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했고 결과는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배워온 경영학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길이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요.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했던 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익 극대화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만 살고 국가가 죽는다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남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이용하기만 했고 한국은 국가를 함께 지켜왔다. 우리는 이익을 택했고 한국은 미래를 택했다.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문장을 적었어요. 기업은 국가의 심장이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고 몸이 죽으면 심장도 죽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IMF 때 중동에서 조선소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가슴은 마치 거대한 유리구슬이 깨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몸을 위해 뛰지만 몸이 없으면 심장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이 이해한 진실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기업은 오로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기업은 국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때 비로소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내가 틀렸다.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꺼낸 고백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로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이제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사막으로 간 사람들, 10년 적자를 각오한 사람들, IMF 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정신이 오늘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인이 되겠다고요. 단기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철학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했다. 이제 나도 기업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를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겠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삼성 로고가 보였어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역사의 정신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라는 것을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미래를 위해 어떤 미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0년 뒤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분기만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강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한국. 모래밭에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10년 적자를 각오한 삼성. 사막으로 간 현대. 그리고 지금 세계 1위가 된 한국 기업들.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을까? 이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일까? 저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기업은 미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것을요. 한국 기업들처럼 말입니다.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사는 기업. 이익보다 생존을 보는 기업. 분기 실적보다 30년 뒤를 보는 기업. 국가의 심장이 되는 기업. 저도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길이고 그것이 진짜 정답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온 힘. 그 정신은 이제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싹튼 작은 깨달음이 언젠가 또 하나의 역사를 움직일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